의무자 보시겠습니다. 자, 교재는 54페이지를 가셔야 되고 요약집도 54페이지 보셔야 되고, 혹시 그 취득세 등록 매너세 비교 프린트 보실 분들은 취득세 등록 매너세 비교 프린트 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취득세 납세 의무자를 보셔야 되는데,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우리 시험에 24회 때, 25회 때, 28회 때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뭐 한 4년에 한 번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28회 때가 가장 최근에 나왔고, 뭐 타이밍 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취득세 납세 의무자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일단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이해하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1시간 전에 보신 취득 개념을 가지고 취득세 납세 의무자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1시간 전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은 취득 사실의 등기, 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으로 본다 그랬지요. 요 이야기를 가지고 취득세 납세 의무자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우리가 취득 사실의 등기, 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면 취득세 부과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취득 사실의 등기, 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자를 납세 의무자로 봐요. 그러니까 취득 개념을 가지고 취득세 납세 의무자를 이해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구체적 사례별 취득세 납세 의무자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이 사례별 납세 의무자를 일일이 암기를 하시려고 그러면 공부가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암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가능하다면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를 던져 놔놓고 취득세 납세 의무자를 판정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일단 사실상 취득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사실상 취득한 자로 구분되는 자에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우리 교재 54페이지는 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취득 원인 구분도 섞여 있고 여러 페이지에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교재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면은 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프린트의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자, 취득세 등록 매너세 비교 프린트는 4페이지 보시고, 자, 요약집은 54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프린트 요약집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상속에 의한 취득입니다. 자,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암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사실상 취득한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사실상 취득한 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상속받은 자, 짧게 줄이면 상속인.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취득한 자인 상속인. 자, 그 다음에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 자, 지금부터 상식적인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A 토지를 갑하고 을이 80%대 20%의 지분으로 공동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어떻게 부담하는 게 상식적입니까? 각자의 지분별로 나누어서 부담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각자의 지분별로 나누어서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100%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답을 둘 일은 없다. 왜? 너무 상식적이니까. 자, 그런데 이걸 제가 왜 설명을 하냐면은 그 이유는 시험 문제에서 자주는 아닌데 혹시 여기를 물어볼 수 있어요. 공유자 사이에 취득세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예요. 공유자 갑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되는 취득세를 미납을 하면 공유자 갑 또는 을이 그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예를 든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공유자 갑이 갑의 지분에 해당되는 취득세를 미납을 하게 되면 공유자 을이 공유자 갑이 미납한 취득세를 연대하여 대신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요. 자신의 지분의 범위 내에서. 이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공동상속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번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오늘까지가 재용이 등이 상속세를 납부해야 될 기한 아닙니까? 아마 오늘 납부를 할 것 같습니다. 한 12조 정도를 낸다는 거 합니까? 12조. 우리 집에 갖다도 다 쌓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5만 원짜리로 쌓아도 우리 집 큰 방에 공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이제 최근에 말들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누구는 잘했다 하고 누구는 못했다 하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요. 일단 좀 우호적인 여론은 재산의 60%를 사회에다 환원을 했다. 좀 이렇게 우호적인 여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여론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뭡니까? 이건희 회장님이 옛날에 뇌물 그런 것 때문에 좀 여론 무마용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 삼성생명전자 말고 다른 것들을 사회에다가 환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12년 전에. 그때 그 주식이 지금 재산 가치로 따지면 10조가 넘어요. 그때 사회에다가 환원하겠다고 약속된 주식이 10조가 넘거든요. 그럼 요번에 상속재산 중에서 얼마 사회에다가 환원했습니까? 일단 뭡니까? 이건희 컬렉션 문화재 한 3, 4조 정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요번에 이 어떤 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코로나 치료제 등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1조 정도 출연을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대충 따지면 한 5조 정도. 그 옛날에 약속한 것보다 적잖아요.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참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상속세를 신고하는데 전혀 장난을 안 쳤다라는 거. 그러니까 장난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한 1조만 낼 수도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 뭐 하시면 됩니까? 삼성문화재단 2를 만들면 돼요. 우리가 비영리 재단법인의 상속재산을 출연하면 상속세가 100% 비과세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문화재단 2를 만들고 거기다가 100% 다 출연을 하는 거예요. 하고 삼성문화재단 2 이사장에 재영이를 딱 앉혀놓으면 됩니다. 옛날에 이병철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상속세를 거의 한 8, 90%를 줄였잖아요. 근데 재영이도 이번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FM대로 다 신고했다는 거. 이 부분은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물론 꿍꿍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하여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좋은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거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보면은 삼성전자 주식을 누가 어떻게 나누어 가질 건지는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당분간은 공동으로 소유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공동 상속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재용이하고
뭐 그 일가들이 뭡니까?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대의등기 보시겠습니다. 자, 채권자 대의등기가 뭔지는 공시법 시간에 공부를 하셨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예요. 채권자 갑이 친구 을에게 담보 없이 현금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5개월이 지났는데 갚을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친구 사이에서 5개월 정도 기다려줬으면 뭐 어느 정도 기다려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갑이 우리가 이제 채권 금액을 확보를 하기 위하여 을의 재산을 조사를 해보니까 을의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고 6개월 전에 상속을 받았는데 등기를 하지 아니한 미등기 부동산이 있다는 걸 갑이 알게 됐다 합시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압류 또는 감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아가지고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 미등기 부동산을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대신 신청하는 걸 공시법 시간에 채권자 대의등기라고 배우셨습니다. 여기까지는 공시법이고, 자, 이제 지금부터 세법입니다. 자, 2011년 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1년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기가 가능한데 이 취득세를 누가 납부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 등기 신청한 채권자 갑입니까? 채무자 을입니까? 자, 가능하다면 의거지로 애올락하지 말고,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어떤 사례가 주어지면 사실상 취득한 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따져봅시다. 이 부동산 사실상 취득한 자는 누굽니까? 자, 채권자 갑은 채권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가지고 등기를 대신 신청했을 뿐이지 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는 채무자 아닙니까? 그래서 채권자 대의등기 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등기 신청한 채권자가 아니고 채무자. 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취득한 자니까.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외우는, 자연스럽게 기억하는 거지, 이걸 그냥 의지로 외우시면 금방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현실적 이야기를 합시다. 자, 이 채권자 갑이 순진해가지고 계림법학원에서 중개사 공부할 때 세법 시간에 배웠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채무자라고. 그래서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채무자 갖다 주면서 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너니까 네가 내라 하면서 주니까 을이 냅니까? 을도 계림법학원에서 중개사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뭐를? 갑이 왜 대의등기 하는지. 자, 갑이 왜 대의등기 하십니까? 등기해놓고 압류 들어가려고. 등기해놓고 압류 들어가려고 대의등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을이 계림법학원에서 중개사 공부할 때 배웠다니까요. 그래서 을은 이 취득세 절대로 안 냅니다. 그러면 지금 마음이 급한 사람이 채권자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채권자가 대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대신 납부를 하고 등기해놓고 압류 들어갈 때 대신 납부한 취득세까지 채권 금액으로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채권자가 대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채권자가 아니고 채무자입니다. 왜? 사실상 취득한 자는 채무자니까. 자, 그 다음에 지목 변경 등기.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 을에게 임대를 했고, 을의 비용 부담으로, 그러니까 을의 비용 부담으로 지목을 변경했는데, 그로 인하여 토지 가액이 증가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1시간 전에 배우셨습니다. 사실상 지목 변경으로 그 가액이 증가되면 지목 변경을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부과할 수 있지요. 자, 그럼 이때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돈 티리 가지고 지목을 변경시킨 을입니까? 변경 시점 소유자 갑입니까? 자, 이것도 가능하다면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토지 가액 증가분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자, 느낌 안 오시면 자, 쉽게 갑시다. 누구 재산 가치가 증가됐습니까? 지목 변경 시점 소유자 갑의 재산 가치가 증가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 가액 증가분을 사실상 취득한 자는 변경 시점 소유자 갑이에요. 자, 그래서 요 말 장난에 낚이시면 안 됩니다. 지목 변경 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돈 티리 가지고 지목을 변경시킨 자가 아니고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입니다. 왜? 사실상 취득한 자는 변경 시점 소유자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갑이 5층짜리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건물에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이 5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1층, 2층은 임대가 나가는데 5층은 임대가 거의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는지는 쉬는 시간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다가 계단으로 한번 걸어 올라와 보십시오. 알 겁니다. 자, 그런데 을이 이 건물 5층을 임대를 해가지고 노인 전문 병원을 오픈할 겁니다. 딱 뭡니까? 3개월 안에 문 닫을 각이지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5층에 노인 전문 병원 오픈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걸어 올라오시다가 호흡 곤란 증세로 119에 실리갈 긴데, 자, 그래서 을이 우리가 이제 을의 비용 부담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건물주 갑한테 3년 동안 임대료를 50%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럼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려면은 우리가 폴을 해체할 수도 있고 기둥을 해체할 수도 있고 기둥을 다른 데로 이전 배치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 행위로 따지면 대수선에 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건물 가치가 증가되겠지요. 자, 그러면 1시간 전에 보셨습니다. 증축, 개축, 대수선으로 인하여 건물 가액이 증가되면 이걸 민법에서는 취득으로 보지 않지만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부과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돈 들이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을입니까? 건물주 갑입니까? 자, 일단 이제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는 건물과 일체가 되어 가지고 건물로서 효용을 가지기 때문에 한번 설치가 이루어지면 건물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엘리베이터 철거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임대차 관계 종료하고 을이 이사 갈 때 자기 비용으로 엘리베이터 설치했다고 뜯어 가지고 안 가져간다고요. 놔두고 가요. 놔두고 가면서
설치 비용에 대한 본전 생각이 나면 매수 청구권 행사하겠지. 그래서 세법에서는 을의 비용으로 엘리베이터를 가설했다 할지라도 갑이 사실상 취득한 걸로 간주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요약지 프린트 마지막 항목에 우리가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와 각종 부대 설비를 가설한 자가 다를 때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가설한 자가 아니고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입니다. 이 건물주가 사실상 취득한 걸로 간주해요. 여기까지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서 정리하셔야 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시험에 3, 4년에 한 번씩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 4년에 한 번씩 물어본 거고 개별 항목으로 이야기하면 물어본 적이 한 번씩밖에 없습니다. 지목 변경 한 번, 뭐 대의 등기 한 번, 그다음 뭐 이게 다를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개별 항목을 보면 출제된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금방 설명한 것들 중에서 이해가 되는 항목들은 개인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체를 다 뭐 이해가 안 되는데도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몇 페이지 가시냐면은 교재 68페이지. 자, 교재는 68페이지. 그러니까 요약집은 56페이지. 프린트는 4페이지. 자, 지금부터 취득시기입니다. 자,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시기를 지금부터 이제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취득세 취득 시기하고 양도소득세 취득 시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건 양도소득세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취득세 취득 시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유상승계 취득부터 볼게요. 우리가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시기는 국, 수, 공, 판, 법의 유상 취득으로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가 객관적이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보고, 개인 간 일반 매매 거래로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가 객관적이지 아니하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보고, 여기 이제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나 잔금 지급일보다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하는 날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등기일을 취득 시기로 봐요. 자, 가능하다면 이 규칙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가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지 아니하느냐에 따라 취득일로 보는 잔금 지급일이 다르다는 거. 요걸 규칙으로 잡으셔야 되고, 이 규칙을 가지고 야들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가봅시다. 국수공판법에서 공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면, 내가 공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거래가 객관적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공경매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인 공경매 대금을 완납한 날을 취득 시기로 봐요. 자, 그 다음에 국수공판법에서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우리가 일반 개인이 취득한 사실이 법인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 분양받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거래가 객관적이지요. 혹시 여러분들 최근에 주택 청약 해보셨습니까? 저는 주택 청약을 하면서 제가 3번 놀랐습니다. 주택 청약 앱에 들어가가지고 주택 청약을 하러 딱 들어가니까 제가 최근에 한 모든 부동산 거래가 다 뜨더라고요. 놀랐습니다. 국가는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구나. 제가 최근에 아파트 언제 사고 언제 팔고 분양권 언제 사고 언제 팔았는지가 거기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청약 앱에 딱 버튼 하나 딱 누르니까 동의합니다 딱 치니까 쫙 뜨더라고요. 그래서 국가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구나. 그래서 놀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놀란 거, 그 돈이 다 어디 갔을까? 제가 최근 한 20년 동안 한 20건을 했거든요. 20건을 했는데 딱 2번은 손해를 받고 나머지는 다 남겼습니다. 한 건 할 때마다 최소 작은 거 3장씩은 버렸었거든요. 그러면 18번에 3장이면 그것만 해도 매덕 아닙니까? 그 돈이 다 어디 갔을까요? 그 돈이 다 어디 갔는지가 없어요. 내가 뭐 어디 술집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 기억으로 바람을 피운 것 같지도 않은데 저는 술, 담배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피워가지고 전매청에 돈을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술을 먹은 것도 아니고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 그래서 그건 그렇고, 그런 모든 걸 자꾸 얘기하다 보면 개인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그만하고.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봐봐요.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내가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거래가 객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시기는 언제냐면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인 분양대금을 완납한 날을 취득 시기로 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개인 간 일반 매매 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는 개인들끼리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보고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기본 개념으로 잡으시고, 자, 시험 문제가 까탈스러워지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추가로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추가로 보셔야 될 거, 개인 간 일반 매매 거래 시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보다 사실상 잔금을 먼저 지급했을 때는 언제를 취득 시기로 볼 것인지.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민법하고 다르다라는 거, 요걸 깜빡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실상 잔금을 먼저 지급하면 민법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세법은 거래가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지 아니하느냐에 따라 취득일로 보는 잔금 지급일이 달라지는 것이지, 사실상 잔금을 먼저 지급하느냐 사실상 잔금을 나중에 지급하느냐는 취득 시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간 일반 매매 거래 시는 사실상 잔금을 먼저 지급하더라도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데 민법하고 다르다는 거, 요걸 깜빡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거,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자, 지금부터 방법은 둘 중 하나입니다. 단순 암기하시든지 이해하시든지. 자, 일단 우리가 이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봅시다. 자, 이때 검증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 금액이 실거래 금액인지 아닌지 거래 금액을 검증을 한 겁니까?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가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 거래인지 아닌지 거래를 검증한 겁니까? 뭐 갑작스러운 질문에 좀 당황스럽습니까? 자,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걸 제가 한마디로 딱 설명하면, 이때 검증은 여러분들이 중개사법 시간에 배운 제도로 이야기하면 요거 실가신고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분양권 실가신고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구청에 실가신고를 하러 한번 가봅시다. 자, 실가신고하러 구청에 가면 구청 담당 공무원은 요것저것 꼬치꼬치 물어봅니까? 안 해봤습니까? 경험이 많으면 세법 공부가 쉬운데,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세법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느낌이 좀 안 오시는데, 자, 봐요. 실가신고하러 가면 구청 공무원이 꼬치꼬치 묻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가 끝입니다. 이 금액 맞아요. 더 이상 질문은 없습니다. 매매계약서 가르치면서, 실가신고서 가르치면서 딱 한마디 해요. 이 금액 맞습니까? 내가 맞다고 고개 끄덕이니까 더 이상 묻지 않고 실가신고 확인서 끊어줍니다. 이런 거 안 물어봐요. 혹시 이거 정년대 매매로 이장한 이장 매매 아니냐고, 이중 매매 아니냐고,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고요. 이 금액 맞아요? 질문의 끝이에요. 그래서 봐요. 거래 금액을 검증하는 거지 거래를 검증한 건 아니에요. 이게 이장 매매인지 이중 매매인지 허위 매매인지 그런 건 확인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때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금액을 검증한 것이지 거래를 검증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는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시기는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어제입니까?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에요.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이게 거래가 객관적일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로 보셔야 됩니다. 자,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자,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 시기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상속받은 날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된 재산을 내 이름으로 등기하는 상속 등기 받은 날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게 아니고 상속 개시일입니다. 그러니까 민법 시간에도 그래 안 배웠습니까? 우리가 민법에서도 상속이 개시되는 날 취득한다고 배우셨지요. 그 다음에 증여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취득 시기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가 다르다는 것. 증여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양도소득세 취득 시기와 취득세 취득 시기가 다르다는 거, 여기다가 공부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증여받은 날, 우리가 취득세는 증여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날, 짧게 줄여서 계약일. 자, 그 다음에 건축입니다. 자, 건축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는 허가받아서 건축하느냐,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느냐에 따라 취득 시기가 달라요. 자, 지금부터 허가받아서 건축한 경우는, 자,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허가받아 건축했으니까 건축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허가받아 건축했으니까 이거는 건축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건축법 규정에 의했을 때 허가받아서 건축을 했다고 이 건물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 승인 받아야 사용할 수 있지요. 그래서 취득 시기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자, 그런데 허가받지 않고 건축했을 때,
자, 요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을 한다는 얘기는 언제 사용하겠다? 허가 받지 않고 건축을 했다는 얘기는 언제 사용하겠다? 내 마음대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했다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건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사용하겠다? 내 마음대로. 그래서 취득시기는 언제? 네 마음대로 사용한다. 법에다가 그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쁘게 적습니다. 사실상 사용일. 네 마음대로 사용한 날.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지었으니까 네 마음대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거잖아. 내 마음대로 짓는다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취득 시기는 내 마음대로 사용한 날. 사실상 사용일. 그래서 결론 다르다. 요게 29회 때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주택의 취득 시기. 자, 재건축 재개발 주택의 취득 시기는 잠깐만요. 요거 때문에 좀 여러분 이거 자, 여기 보십시오. 일단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시기를 우리가 상세히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허가받아 건축을 했을 때는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 원칙이고, 요게 단서가 붙어요. 다만 사용 승인을 교부받기 전에 사실상 먼저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요약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둘 중 빠른 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상세히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허가받아 건축했을 때 취득 시기는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 원칙이고, 사용 승인을 교부받기 전에 사실상 먼저 사용한 경우는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사용 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둘 중 빠른 날. 그래서 요약집에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건축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의 취득 시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 의한 경우하고 도계법에 의한 경우하고 도정법에 의한 경우가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데, 거기 요약집 보시는 분들은 요약집 57페이지를 보시고, 그러니까 요약집 보시는 분들은 요약집 57페이지를 보시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교 정리 프린트 보시는 분들은 그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교 정리 프린트 4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했을 때의 취득 시기를 이렇게 자세히 구분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사용 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둘 중 빠른 날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바꾸면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둘 중 빠른 날.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나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나 같은 말이지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뭐냐면은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했을 때 취득 시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건축법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취득 시기는 공사가 완료된 날, 공사가 끝난 날, 준공일 아니에요. 우리가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했을 때 취득 시기는 공사가 완료된 날,
공사준공일이 아니고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도계법 또는 도정법에 의한 경우는 공사가 끝난 날입니다. 공사가 끝난 날이에요. 그날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준공검사증을 내주는 날. 그러니까 일단 이제 참 오해하실라. 일단 요 얘기부터 합시다. 우리가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했을 때도 둘 중 빠른 날이고, 거기 요약집 프린터 보시면서, 그러니까 눈은 요약집 또는 프린터를 보시고 귀만 절을 향해 있으시면 됩니다. 자,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했을 때 취득식이 둘 중 빠른 날이고, 도계법에 의한 경우도 둘 중 빠른 날이고, 도정법에 의한 경우도 둘 중 빠른 날입니다. 자, 그런데 요게 구분되셔야 돼요.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했을 때 취득 시기는 공사가 완료된 날 준공검사일이 아니고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에요. 자, 근데 도계법, 도정법은 공사가 끝난 날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주는 날. 요걸 구분하시라고요. 요게 구분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취득 시기 관련 이야기를 요 정도 이야기를 하고, 여기다 참 요 이야기를 좀 합시다. 자, 어떤 이야기를 좀 하냐면은, 자, 우리가 뭐 기본적 취득 시기는 이제 설명이 끝났고, 우리가 유상, 상속, 정려, 건축은 설명이 끝났고, 야, 여기다가 이제 이걸 하나 추가해 봅시다. 연부 취득. 자, 요약집 보시는 분들은 요약집 56페이지 보시면 되고, 뭐 프린터 보시는 분들은 그 취득 시기 보시면 그 연부 취득이 따로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자 예를 하나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갑이 을 소유 A 토지를 50억에 연부 계약을 체결했고, 자, 계약 조건은 이렇다고 가정합시다. 계약금으로 먼저 5억을 지급하고 나머지 45억을 1년에 15억씩 3년 동안 분할 지급하기로 했을 때, 자, 우리가 할부대금을 연 단위로 분할 지급하는 게 연부 취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확인해 봅시다. 갑이 왜 연부 할부로 취득하겠습니까? 현실적인 이유. 돈이 부족하니까. 돈이 부족해서 할부, 연부로 취득했는데 50억에 대하여 한꺼번에 취득세를 부과하면 갑은 취득세 낼 돈이 부족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돈이 부족한 갑의 취득세 부담을 분산시켜 가지고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하여 연부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어떻게 부과하냐면은 이렇게 부과합니다. 우리가 연부금 지급을 완료한 날에 연부 취득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연부금 지급 시마다 각각 취득세를 부과해요. 요 이야기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잡으시면 연부로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시기,
연부로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과세 표준을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부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어떻게 부과하는지 야부터 잡으십시오. 우리가 연부금 지급을 완료한 날에 연부 취득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연부금 지급 시마다 각각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연부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시기는 연부금 지급을 완료한 날이 아니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 다음에 연부금 지급을 완료한 날에 연부 취득 총액에 대해서 한꺼번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연부금 지급 시마다 각각 취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연부 취득 시의 취득세 과세 표준은 연부 취득 총액이 아니고 연부금 지급액. 계약서상 연부금 지급액이 아니고 사실상 연부금 지급액. 그 요약집 56페이지 그 정리 다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참고하셔야 될 거. 우리가 1차 연도에는 연부금만 지급한 게 아니고 계약금도 지급했지요. 그래서 계약 보증금을 포함하는 연부금 지급액. 여기까지를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갑이 자 1차 연도 연부금 지급했고 2차 연도 연부금 지급했는데 3차 연부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이 해제가 되었을 때 자, 갑은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습니까? 납부했으니까 끝났습니까? 못 돌려받습니까? 자, 1차 연도 연부금 지급하면서 취득세 납부했고 2차 연도 연부금 지급하면서 취득세 납부했는데 3차 연부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갑은 1차, 2차 연부금 납부액에 대한 취득세를 돌려받습니까? 이미 낸 거니까 못 돌려받습니까? 힌트, 상식적으로. 자, 이거 봐봐요. 자, 이걸 정상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언제 부과했어야 됩니까? 연부금 지급을 완료했을 때 사실상 취득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연부금 지급을 완료했을 때 연부 취득 총액 50억에 대해서 한꺼번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부로 취득한 자의 취득세 부담을 분산시켜 가지고 납부하도록 꼬시려고 사실상 연부금을 지급할 때마다 취득세를 미리 부과한 거예요. 원래는 연부금 지급을 완료하는 날 취득세를 받아야 됩니다. 원래는 잔금 지급을 완료해야 사실상 취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는 연부금 지급을 완료하는 날 취득세를 부과했어야 되는데 취득세 부담을 분산시켜서 납부하도록 유도를 하게 해가지고 사실상 연부금을 지급할 때마다 취득세를 미리 부과징수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계약이 해지가 되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다 돌려줍니다. 왜? 취득이 완료 안 됐기 때문에. 취득세 다 돌려줘요. 다 돌려주면서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고 이자까지 계산해서 돌려줍니다. 세금을 미리 내놓은 거잖아요. 세금을 미리 내놓은 거기 때문에 중간에 계약이 해지되면 미리 납부한 취득세를 다 돌려받아요. 돌려받으면서
미리 내놓은 거기 때문에 그동안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돌려줍니다. 뭐 연 1.2%인가 계산해서 돌려줘요. 뭐 여기까지는 몰라도 취득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가세 표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가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 시기가 어떻게 되고 가세 표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가급적 판단 가능하셔야 되는데, 의거지로 암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요 이야기, 연부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어떻게 부과하는지 요걸 먼저 잡아가지고 요 이야기를 가지고 취득 시기를 판단하시고 가세 표준을 판단하시면 기억하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취득 시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잠시 휴식하셨다가 가세 표준 보겠습니다.